우선 봄에는 앙상한 가지 위에 피어나는 싹들을 그린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려진 봄의 풍경 위에 무성한 푸른 잎들을 또 그린다. 가을이 되면 여름의 짙은 녹색들을 울긋불긋하게 덧칠하고 겨울이 되면 그 위로 내리는 눈을 또 그린다. 이렇게 사계절이 한 화면에 누적되면 그림이 끝나고 또 떠날 시간이 됐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허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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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네, 뭐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고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하고 네, 오늘 강행군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오늘 같은 날은 좀 놀러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 오다가 날씨를 보니까 봄날에 그 친구들도 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처박혀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갑자기 날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네, 막 따뜻한 게 꽃이 아니라 막 더울 정도더라고요. 오늘은 낮에 돌아다니는데. 뭐 밖은 더운데 저희 공은 춥고 막 아직도 춥다 더웠다 아주 이게 온도차가 밖에 있다가 공에 들어가니까 너무 네. 시원하고 처음엔 너무 좋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또 겉옷을 막 찾기 시작하고 작품들은 좀 다들 보고 오셨죠?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저는 봤는데 이분 맞나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와 이런 집착이면 좀 나이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연을 소재로 삼는다는 것도 좀 사실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작가분들이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많이 삼잖아요. 요새는 아니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OCI 거기서도 보니까 여기 OCI 여기 하셨던 이분 보신 거 아니에요? 이분 보신 거 아니에요? 딴 분. 같은 분 같은데.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좀 작가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어떤 자연을 소재로 삼게 된 어떤 계기라든가 뭐 시작점은 어떤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 제가 레지던시를 돌아다녔던 그 순서가요.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라고 청주시에 있는 걸 갔다가 그다음에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양산동 스튜디오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1년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한 건 광주 시립미술관 양산동 스튜디오에서 시작한 거였고요. 그게 스튜디오 주변을 그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그 제가 뭐 자연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튜디오 주변이 정말 그런 곳들이었어가지고 그게 시립미술관 그 안에 있는 그 팔각정 같이 생긴 그 팔각정 스튜디오가 있었고요. 네. 양산동 스튜디오라고도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 있는 스튜디오를 다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다가만 만들고 시립미술관에서 그러니까 그쪽 지역 작가들을 중국으로 진출시키는 어떤 루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레지던시가 환경이 그럼 자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가서 이렇게 자연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광주에 그러니까 그 광주 외국인 학교 안에 있었는데 그 외국인 학교가 로버트 할리가 하던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주변이 다 공장지대였고 좀 광주에서 되게 외진 곳이었거든요. 뭐 버려진 골프장도 옆에 있고 버려진 뭐 주택가도 있고 뭐 앞뒤로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뭐 연고도 없이 거기 갔다가 이제 맨날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다니던 곳들이 다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그 금호미술관에서 하는 레지던시였는데요. 네, 그것도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네. 근데 차로 5분 정도 가면은 충북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경기도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이구나. 충북에 붙어 있는 경기도죠. 그러니까 일죽터미널이라고 동서울에서 버스를 1시간 정도 타고 가면은 그 읍내에서 내려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래서 편도 택시 당시 2012년 14년 그때 당시에 편도 택시 비용 10,000원 정도를 들여서 가면은 그림만 그리게 되겠구나. 예,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주변에 뭐 슈퍼나 뭐 편의 시설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어쨌든 감금대에서 그림만 그리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읍내에서 장 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동안 못 나오고 네. 작업만 하고. 서울 나간다는 작가 있으면 차 얻어 타서 나오고 뭐. 그러니까 자연을 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만 들었을 때는 진짜 어디 뭐 좋은 풍경 있는 데 가가지고 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는 주변을 그렸던 그렇죠. 거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볼 수 있는 거. 예, 그 이후에 갔던 곳은 몽인 아트 스페이스라고 서울 한복판이에요. 거기는 예. 약수역에 있고 아. 그 애경 예. 최몽인 회장님 곳 그 집이거든요. 돌아가신 그 회장님 집인데. 그게 또 갑자기 럭셔리해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산에 있다가.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도심 한복판이죠. 중구니까 네. 서울 중구니까. 근데 그 집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그림 회장님 같은. 집처럼 그래요? 잔디밭과 아. 정원과 자연 속에 있어요. 자연이 또 있었네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하나 있죠. 서울 도심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난지를 갔는데 난지도 대중교통 타기가 굉장히 멀어요. 맞아요. 그 월드컵 공원에서부터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난지까지 걸어가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계속 다 수풀이죠. 네. 그 끝은 뭐 한강이고. 거기서 뭐 한다고 오라 그러면 되게 네, 곤란스러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그런 곳들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OCI 미술관 레지던시 네. 창작 스튜디오에. 예, 여기 값이 안 들어. 네, 여기 주변은 지금 숲이 없어요. 바다 앞이. 근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 정말 삭막해요. 그럼 이제 바다로 바뀌겠네요. 좀 이따. 그게 인천 바다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느낌의 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앞에 되게 횟집. 주변이 다 공장지대들이고, 네, 뭐 거기도 편의 시설 별로 없고.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어떤 자연 풍경을 소재로 삼게 된 계기가 결국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러면 그 레지던시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지금 여러 어떤 레지던시를 이렇게 옮겨 다니셨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우선 학교를 졸업하면서 작업실이 없고 뭐 저는 초중고 대학 다 서울에서 나왔는데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죠. 졸업하고 나서.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월세를 벌려고 일을 하면 그림 그릴 시간이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라도 이렇게 작업실이 있으면은 내려간 거였죠. 그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였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집세와 작업실 세를 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이렇게 작업 공간이 주어져도 네. 생활비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외진 곳으로 가게 되면 네. 사실 아르바이트나 뭔가 부수입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멀면은 좀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조금 꺼려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그쪽 이런 외진 곳에 있는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들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오로지 공간만 있잖아요. 주는 거예요? 숲도 있고 산나물 같은 거. 왜냐면 재료도 사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뭐 기본적인 어떤 생활은 최소 해야 비용으로 되잖아요. 최소 비용 그 필요한데. 지방에는 지방 미술 대학들이 다 있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쪽에서도 배출되는 어떤 인구나 미술인들이 있고 그분들이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네. 알았다 방법. 작품을 파시는군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 항상 내가 작품을 못 팔다 보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작품을 못 판다는 그 전제하에 지금 자꾸 네, 얘기를 밀도 했는데 있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에 나는 알고 있었어. 맞아. 작품을 파시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또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네. 근데 그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도 네. 처음에는 뭐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었고 어떤 미술 후원하는 분이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월마다 그림 그리라고 돈을 보내준 적도 있었고. 와 네. 멋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그 지역 학예사가 뭐 소개시켜주거나 이러면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뭐 벽화를 그린다거나. 2011년도에 레지던시 한 해 쉬셨네요? 네, 약간 그 날짜가 꼭 네. 제 퇴실 날짜에 맞춰서 다음 레지던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럴 때는 어디에 이렇게 거처를? 잠깐 그때는 서울에 올라와 있었고, 네, 그래서 공용 작업실 같은 거 같이 구해서 또 살다가 뭐 어디 지원해서 되면 또 딴 데 가고 뭐 그렇게 생활했었죠. 그러면 그 언제부터 이제 작업이 이제 좀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하면서 네. 어떤 뭐 진짜 전업 작가로서 살아갈 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에 갔었는데 그때부터 작품을 처음 팔렸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되게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부러운 작가로 레벨이 바로 사실은 굉장히 좀 젊으시잖아요. 아직도 30대시죠. 네. 예. 젊은 작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지금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소속돼 있는 건 아니시죠? 지금 소속돼 예. 돼 있어요? 학고제로 네. 소속된 거. 그 학고제랑은 언제부터 같이 일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4년 같습니다. 됐어요? 네. 꽤 오래되셨구나. 일찍. 네. 그러면 그런 소속 작가가 되면 그 전시의 기회는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서 네. 주최를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어떤 작업비 같은 거를 매월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나요? 제 경우가 전체 그런 전속 작가들이나 뭐 다른 갤러리나 이런 거에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거 일체 뭐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도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소속 작가가 됐을 때 무슨 무슨 베네핏이 있냐. 있냐 네. 그런 거죠. 그게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프로모션을 해준다는 건데 그것은 사실 좀 실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뭐를 해준다, 뭐를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아트페어나 뭐 해외의 어떤 전시나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뭐 저를 소개하려고 한다거나 뭐 해외 기관에 뭐 연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시도들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게 받으면은 저는 그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부분.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씩 받았다 그러면 1년이면 6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시할 때 그거를 이제 페이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림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소속 작가가 됐을 때 다른 어떤 전시가 제의가 왔을 때 자유롭나요? 아니면 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매번 전시. 일단 계약서를 써야 되면은 갤러리하고 쓰라고 담당자 연락처를 주죠, 저는. 그렇지. 매니저네요, 매니저. 네,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사실 학고제에서도 되게 젊은 작가거든요, 그죠? 네. 네, 학고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저 개인전 할 때 나왔던 기사 중에 그때 갤러리 현대, 학고제, 이제 아라리오 그 세 군데가 다 좀 젊은 작가 그룹전하고 저는 개인전이었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청동 화랑가가 이제 비수기 때 젊은 작가들 전시를 한다 뭐 그런 기사 같은 게 나간 게 있었거든요. 몇 군데서. 왜 젊은 작가를 상업화랑에 지원하기 어려운지 뭐 대표님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학고재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작업을 안 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위험 부담이 갤러리에서는. 있어가지고. 네. 여자 작가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 여자 네, 작가라고요? 뭐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결혼. 컬렉터들한테 네. 들은 얘기인데 뭐 이제 네. 젊은 작가 거를 마음에 들어 샀을 때 그분이 또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네. 이제 작업을 그만뒀을 때 네. 그거에 그건 대한 남자도 가치 결혼하면 문제. 힘들어.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살림이나 육아를 아직까지 여자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선입견들이 네, 있으신 분명히, 분들도 있어요. 네. 아유. 네. 심지어는 강의하는 데서도 네. 여자 작가 여자 이제 강사 선생님들은 일찍 간다. 이제 어떤 모임에 안 온다. 막 이런 편견도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예. 다시 돌아가서 저 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게 여러 가지 왜냐하면 많은 작가분들이 네. 좀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레지던시를 이제 옮겨 다니시면서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작가들한테 정말 필요한가?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장단점들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월세를 아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옆방에 작가들이 있고 항상 작가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학예사나 관계자들이 들리고 정기적인 전시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시나 아니면은 미술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실을 잠깐 써본 적이 있었는데 네, 거의 막 단절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네, 그런 레지던시에 있으면 항상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제 레지던시 생활을 하실 계획이신지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이사를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레지던시가 6번째 레지던시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삿짐 싸고 한번 뭐 이삿짐 박스 들고 옮기고 이럴 얼마나 때마다 돼요 이삿짐이? 그 개인전 직전에는 2.5톤이었고요. 트럭을 부르는 게 최근에 이사 갈 때는 1톤 불러서 갔고요.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와 좋다. 아니 그림이 되게 크시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1.5톤이 팔렸네요. 너무 예리해. 네. 큰 걸로 그냥. 나는 사실 그 레지던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환경에 변화한 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하신 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 형 언제까지 하실지 못 들었어 근데. 네, 그래서 아 일단 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업이랑 연관돼 가지고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최근에 개인전 했던 거는 꼭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인사미술공간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했을 때 이제 레지던시가 1년이니까 1년 동안 그리면은 그림도 끝나고 레지던시도 끝나고 또 옮겨 다니는 이런 삶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걸 소재로 작업을 한 게 1년을 그리는 작업들이었고요. 최근에 개인전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들은 언제 완성인가, 언제 붓을 떼야 되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게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붓을 떼야 그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그거를 정해놓은 거죠. 정했었던 규칙을. 것 같아요. 책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그리면은 그림이 끝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다 그리면 그림이 끝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컨셉을 정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은 다시 손을 대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면은 고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제가 세웠던 원칙 같은 거는
이제 무너지게.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그림을 계속 더 그리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무너지죠. 거의 붓질이나 손을 댄 정도가 비슷했을 때 밸런스가 맞았을 때 그림이 저는 끝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디 한 군데를 더 손대서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또 손봐야 돼. 예, 그렇지. 다 다른 데도 다 만져야 네,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손보게 되죠. 그러면 그 그림만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손봐야 나머지 그림들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3년 정도 해가지고 개인전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분 놓는 시기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예, 그림 팔리면은 이제 더 못 그려서 손 놓는 거죠. 네, 주문 들어오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무게로 재요. 무게로 2kg 정도면 솥을 떼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전 작업이죠. 책을 네. 그렸던 그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네. 그- 한 권의 책. 네, 한 권의 한 책에 권의 나온 그림들을 한 레이어 점의 겹쳐서 하는데 근데 보통 사진 책들인가요? 아니면 뭐 예, 제가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그 해외 수입 서적 코너에 가면은 네. 그런 수입 서적 사진집들 맞아요. 이제 코너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생물이나 동식물 도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로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산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책 자체가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이고 뭐 이미지 자료로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히 이렇게 사서 모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은 이제 자율적으로 뭘 해야 되잖아요. 뭐 과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학생 때 네.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그거여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씩 그리기 시작했었던 거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작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행적인 작업이잖아요. 약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네. 예, 막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막 계속 하게 되는 네.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을 안 할 때도 원래 성격이 좀 그러신가요? 약간 꼼꼼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약간 뭐 그런 편인가요? 아니면 완전 그림하고 아니, 사생활하고는 손님 좀 모셔다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결벽보다는요. 그 학생이고 뭐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리고 그런 수입 서적 코너에 있는 책들은 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뭐 화가들 화집은 뭐 10만 원 넘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런 동식물 도감 이런 것들도 뭐 40불 50불 하면은 한국 가격으로 뭐 6만 원 7만 원 뭐 이런 10만 것도 8천 원 막 그래. 예, 막- 5만 6천 원. 네. 거의 그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값이 비싸서 그 책을 탈탈 털어서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그린 게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소에도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성격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안 그리는 게 제일 본전 아닌가. 어쨌든 뭐 작가의 어떤 길로 선택이 섰으면 이제 뭐라도 어쨌든 작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존경스럽죠 진짜.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고. 아 근데 사막을 그려도 그렇게 할 것 같아. 3년 그릴 것 같아. 사막 그려도. 근데 그 이전에 그 이사를 하면은 이제 버리는 그림들이 있고 갖고 가는 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버려졌던 그림들을 생각하면은 시간이나 노력이나 정성이 부족했던 것들이 버려졌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제가 많은 노력이나 시간, 공을 들인 것들이 저한테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좀 못 버릴 것을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항상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시를 관람했을 때 이제 좋은 작업, 막 이런 괜찮은 작업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우선 그런 어떤 정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간이 많이 투자된 작업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좀 뭔가 애착이 더 간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어떤 그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지만 개념적인 그러면서도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인터뷰나 이제 뭐 질문 같은 것들을 받은 것 중에 뭐
존경하는 작가나 좋아하는 작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대답하는 3명의 작가가 있는데 하나는 리차드 세라였어요. 네, 세라. 리차드 세라 작품을 실제로 봤을 때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예. 그 작품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네. 그런 현상을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단어를 몰랐을 때 저는 리차드 세라 작품 안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아무 미니멀리즘하고는 뭐 제가 그렇게 작업적으로는 깊은 관련은 없지만 그런 압도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스케일이 워낙 네. 예,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제이드 베우라는 미국 화가가 있는데요. 미국 여성 화가가 있는데요. 그림을 8년 동안 로즈라는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래서 장미요? 네. 물감 무게가 1톤이 돼요. 그래서- 거의 그 평면이 아니라 이제 입체로 바뀌었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그림을 꺼낼 때 이렇게 집을 부수나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굉장히 그- 수행적인. 네 그분도 그 시절에 그 어떤 유명한 작가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다 것들을 버리고. 거절하고 그거에만 하나로. 이렇게 묵묵히 몰두하셔서 뭐 혹시 세 번째는 오팔카는 아니죠? 오팔카는 아니고요. 그 바스야나더라는 잘 모르겠네요. 네덜란드 이제 퍼포먼스 하는 작가인데요. 네. 그 이렇게 초기 작업들은 뭐 나뭇가지에 이렇게 매달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네. 운하에 처박거나 네.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의 경사진면에 바퀴 네. 달린 의자를 타고 해서 올라가서 쭉 쭉 내려오면서 그 어렸을 추락하거나 때 하고 싶은 네. 장난 같은 네, 거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들을 비디오로 남겼었고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우는 비디오가 있어요. I'm too sad to tell you. 너무 슬퍼서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비디오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울기만 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피카소가 잠만 자는 거 네, 찍은 뭐 거라. 그런 비디오를 네. 하나 찍고서 나중에 태평양으로 가요. 자기가 실종되면은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나중에 난파된 배만 발견되고 진짜로 실종된. 네, 시신을 발견 못하고 이제 이 이쪽에서는 뭐 레전드 같은. 네. 그러면 그 새 작가분 좋아하시는 분의 공통점은 결국엔 끝장을 본다네요. 끝장을 본다. 어떤 그 과정이나 내용들을 작업의 내용은 다른데 결국에는 끝까지 간다. 끝장을 본다. 약간 그런 약간 오기가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만나는 지점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네. 네. 그림 보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네. 막 그림에서 그렇게 막 깊은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다 퍼포먼스나 뭐 설치나 조각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미지보다는 태도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같네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우환 작가 네. 작업을 보고 그러니까 개인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목이 스컬프처였어요. 네. 이우환 작가의 설치 작업들을 처음 본 거였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구겐하임을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구겐하임에서 회고전 하는 걸 보러 가야겠다. 어디에 있는 구겐하임? 뉴욕이요. 갔어요. 있고. 그래서 네네. 야 그걸 보러요. 네, 그래서 대실망을 하고 거기서 리차드 세라를 보고. 건졌던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좋아했었던 또는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날 운동장에서 멀리 걸어오고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 모습은 굉장히 그림 같아요. 운동장에 사람이 조그맣게 멀리서 총총총 걸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걸어와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을 때는 조각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회화와 조각이 거리의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거를 깨달았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미 그 이우환 작가의 수십 년 전 에세이에 거리의 역학이라는 말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발견이나 뭐 깨달음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은 그러면 설치나 다른 퍼포먼스나 네.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면 본인이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작업 좀 장르를 넓히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요.
보는 게 좋아요. 그게 뭐랄까 영화는 이렇게 쭉 서사를 보여줄 수 있죠. 네. 시간 예술이니까. 그리고 설치도 뭔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구현하기에 좋은 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회화는 시간도 압축해야 되고 공간도 압축해야 되고 긴 얘기도 한 순간의 이미지로 보여줘야 된다든가 어떤 복잡한 상황 같은 것도 평면에다가 압축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잘 맞아요. 뭐 도전해보고 싶은 아.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림이 이제 잘 팔리니까 본인이 딱 그려놓고 진짜 막 팔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내보내기 싫다. 뭐 그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모든 거를 그런 마음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못 팔 정도로 만들어야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못 팔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대답이 뭐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겨우 맞아.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감동해야 맞는 거 같아. 내가 감동해야 사람도 감동한다. 맞아. 근데 저는 제가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 뭐 제 그런 아우, 걸 또 사겠다고 하면은 냉정하네요. 당연히, 예. 남이 다른 사람이 아까워해야지 제가 아까워하면은 그쵸. 자위죠, 뭐. 근데 진짜 점점 잘 팔리면 점점 완성의 기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아쉽지 않을까요? 실제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회, 두 회 정도 작업을 했을 때는 1년에 10점 정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3, 4년 정도 됐을 때는 7, 8점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전시 한 게 3년 반 동안 준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건 그림이 1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5점에서 6점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 전시 끝나고서 다시 뭐 사진 촬영도 다 하고 도록도 인쇄돼서 나가고 그래도 갖고 와서 뭔가 문제 있는 거 같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이면 또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은 세계 레지던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3년 동안 갖고 다니면서 계속 그린 그림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일종의 뭔가 채워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것. 채우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다 갈아엎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렸던 것들을 싹 다 뭐 덮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떼지는 않나요? 네, 떼지질 것 같아. 뜯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 아니 김진 작가의 작품 저번에 같이 이야기했을 때 한 작품을 몇 년 동안 그리는데 그리고 다 긁어내고 그리고 긁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개인전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최대한 미뤄요. 못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만족스럽지 않은 거를 걸었다가 마음이 내내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일찍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진짜 장인이다 장인. 배울 게 많네요. 작가랑은 또 레벨이 다른. 저는 근데 그 요즘은 좀 그런 장인적 태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저는 좋아하는 장인 크리프트. 그래서 좀 이렇게 시대가 원하는 것보다는 시대가 잃어버리는 걸 하는 게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아무래도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들은 어떤 물건이든 좀 이렇게 뭐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사람의 만든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건 꼭 그냥 굳이 설명이 막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맞아요. 네, 보면서 설명이 공감이 필요 없어요.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그냥 노동일 뿐이야 이렇게 단정 짓고서 저 스스로도 좀 재미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공은 많이 들였고 노력이나 시간은 많이 들였지만 그래서 이게 우수한가 이런 의심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꼭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들이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일종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면서 드는 생각은 처음에 그리는 거는 어떤 흔적이죠. 붓질이나 뭐 연필선이나 이런 것들은 흔적이죠. 근데 그걸 계속 그리다 보면은 뭐 풀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래서 대상이 되죠. 그래서 풀도 되고 나무도 된 것들을 더 그리다 보면은 공간이 돼서 숲이 돼요. 그러면 그건 일종의 재현이 되죠. 근데 저는 재현한 거를 또 재현한 걸 더해가지고 재현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일종의 저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표현이 돼서 뭐 그린 거 위에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쌓이죠. 그러면 그건 다시 흔적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또 물감이 쌓인 흔적들.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제가 보고 뭔가 판단하고 규정하고 언어화되는 것 같아요. 뭐 표현 흔적이라고 했다가 대상이라고 했다가 재현이라고 했다가 표현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언어화되면은 그 언어화되지 않는 지점으로 자꾸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언어화되지 않는 지점에 보다 좀 그림다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언어화되지 않길 바라서 그래서 그 위에다 또 그리고 이전 상태를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회화 작품이나 이제 미술 쪽에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제 뭔가를 어떤 대상을 그려서 이제는 구성을 해서 이제는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한때는 저런 감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조금 의미를 많이 두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예, 어떤 그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그 조형적으로 너무 잘 되고 이렇게 완벽한 어떤 그런 미학보다는 뭔가 오히려 이성이 배제된 어떤 감각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동물적인 어떤 그 느낌으로만 표현된 어떤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생각 안 한 거를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지? 뭐 얘기해 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으로 막 그런 아니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세계를 재현하고 있는 것 같고 화폭 안에 옮겨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식들이 뭐 사실적이었다가 또는 뭐 표현주의적이었다가 지금은 뭐랄까 뭐 엘리자베스 페이튼이나 피터 도이그나 이런 뭐 다니엘 리히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재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적인 재현, 조금 더 바뀐 표현적인 재현 또는 주관적인 재현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제가 회화에서 관심을 가지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양상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거의 기점에는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감각. 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계속 표출하는 게 꼭 재현이고 구상이고 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배제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그 방법을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회화라는 게 캠퍼스에 이제 물감으로 그린다는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많은 작가들 안에서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게 뭔가 나만의 것을 표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나만의 것을 찾는다는 게. 너무 오래전부터 이미 회화는 다양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표현돼 왔고 뭐 극사실까지도 이미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김종학 선생님이나 네. 일필에 뭐 그렇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지금 저처럼 안 그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저도 제가 못하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 그림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용인할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다시 덮으면 되고 덧그리면 되고 뭔가 가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마른 붓질하고 마른 붓질 또는 연속된 재현이 뭘 다시 재현하지 않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가려지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생략하지 않고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원근법들은 뒤에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그리는 거였다면,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서 점점 앞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원근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채택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께로서 두께? 뭔가 좀 겹쳐짐으로써 네. 원금을 표현하는. 근데 뭐 그게 어떤 인식하고 제가 이렇게 뭘 볼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멀리 산이 있고 앞에 건물들이 있고 차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여러 개의 레이어로 돼 있고 알겠어요. 눈에는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켜켜이 그걸 네. 한 겹씩 다 벽에서 그걸 근데 알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뭐 건물 뒤에 사람 있고 건물 또 네. 있고 뒤에 산 있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존재하는 순서대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그 세계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계절 같은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봄, 겨울의 모습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이 이전 계절의 모습들 다음에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을 겹쳐가지고 마지막에 겨울을 그렸을 때 조금 더 진정한 겨울의 모습에 가까울 수 있으면은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감수해보는 그런 시도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시도해본 것들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고 그 과정을 내가 계속 지켜본다는 게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또 본인도 기다려야 자기가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과정을 다 하고 체크하고 있다는 게 컨트롤하고. 아니 근데 그 그림 속에 대단해서. 보여요. 그쵸. 그 네. 사계절을 담은 그 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그래서 묘한 아이러니한 그런 계절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무래도 겨울이 맨 끝에 마지막 작업으로 있다 보니까 더 얼핏 보면 겨울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계속 맞아, 보면 또 색깔들이 있고, 맞아. 초록들이 잔뜩 또 보이고 또 그 안에 막 가을이 보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네. 내가 아니라 그 시간이 겹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오래 보게 돼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예. 자꾸 좀 더 오래 보게 되는 그 그런. 의미화되지 않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재현을 계속 겹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의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비워낸단 말이죠. 표현 방법으로 치자면. 근데 그거를 이제 더해서 그거를 이제 없는 걸로 가시는 그게 채워서 없앤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비워서 되게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롭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로운 게 아닌가요? 이게? 아니, 저는 새로운 걸로 마무리를 해야지. 아니더라도 아니 혹시 손님 뭐 모셔놓고 혹시 뭐 전례가 전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지었다가 여백을 만들었다 또 채우고 그런 어떤 레이어가 쌓이는 그런 그런 거는 방법론들은 많죠. 이미 근데 이제 그거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고 이제 또 작가분은 이제 의미화까지 흔적. 말씀하셨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었으면은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계절을 겹치는 거는 사진의 장노출 같은 예. 거라고 생각해요. 사진에서는 장노출은 이미 많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를 회화로 하는 게 사진으로 하는 거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은 그 시야에 들어온 것들을 전일적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제가 그리는 건 그러지 못하죠. 변한 부분들 위주로 특징을 포착해가지고 과장과 생략을 거쳐서 이미지화 되잖아요. 그 대상을 포착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진의 장노출하고 제가 사계절을 그리는 거는 사진처럼 완벽하게 다 모든 계절의 변화를 누적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선택적인 거죠. 어떤 요소들이. 그러면 그릴 때 그러면 그 사진을 촬영해서 표현을 하나요? 아니면 그 장소에서 뭐 크로키를 한다던가 한 거를 가져와서 표현을 하나요? 어떻게? 초기에는 작업실에서 보이던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은 베란다에서 그리고 뭐 부엌에서 보이는 풍경은 부엌에서 그리고 그랬었고, 큰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한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특정 장소의 변화를 포커스를 고정하고서 찍은 건 아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찍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잉여 사진들 있잖아요. 잉여 사진들이 모인 폴더가 있었거든요. 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다 그리면은 지난 시간에 어떤 사계절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갖다 쓰기도 하고. 그 고등학교 때도 잘 그렸죠? 그림 저는 잘 그리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너무 작가를 궁금해서 너무 부러워해요. 언제부터 미술을 해야지 아니면 그림에 재질이 있다 그걸 언제 알았어요? 재능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끄적거리던 뭐 그림을 그리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내내도 미술학원을 다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미대에 온 친구들이 다 그 동네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자기 반에서는 다 그림 잘 그리던 네.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커서 그런 애들만 모이다 보니까 뭐 어떤 친구는 더 보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그만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림을 계속 그려야겠다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레지던시 하면서도 그만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더 흥미로운 게 생기면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학고제에서 것 들으면 큰일 날 소리. 근데 지금 이제는 아마 앞으로는 이 길로 쭉 가실 것 같아요. 그림을 계속 그려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할 때 불안을 잊으려고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리는 것들이었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지금은 혼자시잖아요. 네. 네,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삶을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너무 식상한가? 근데 궁금하잖아. 한국적이네요 질문. 네, 왜냐면 작가분들 거의 뭐 안 하신 분들이 남자 작가 요즘 더 나오면 꼭 많잖아. 물어보잖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제가 셀럽도 아니고 이런 질문 받아야 되나? 아니 네. 아니 우리 예술가들 안에서는 그게 뭐 너무 이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항상 궁금한 게 쟤들은 뭐 먹고 사나 네. 막 이렇게 어떻게 저 이렇게 나도 궁금해. 뭐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지금 무슨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바람은 있군요.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획 없다 현재로서. 아직 레지던시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때마다 이제 1년마다 아니 그러면 레지던시가 사실은 이거 너무 이렇게 독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작가분들이 사실은 레지던시를 가고 싶어하고 사실은 더 힘든 작가들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작업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작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그런 작가분들도 기회가 좀 생겼으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레지던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레지던시를 다니셨던 작가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심사받는 사람이 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의도 아니고.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지원을 하는 거는 생존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강자의 살아남으신 분인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레지던시들이 한 1년 정도가 단인가요? 한 3, 4년씩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1년씩 해도 뭐 독과점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큰일 나는 말씀. 아니 1년씩 굉장히 하면서 이게 그냥 더 이상 이제 레지던시의 그 느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그 작가로서의 어떤 등단 또는 어떤 기회 그리고 이게 경력이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약간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지금은 이제 처음 시도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차라리 병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레지던시에서 1년 동안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밀어줄 거면 그러니까. 3년.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밀어줄 거면 이제 확실하게 한 3년 정도 안심하고 좀 이렇게 좀 이사도 안 다니고. 이사 걱정 안 하고 안 된 사람은 3년 기다려야 돼. 그런 거죠. 뭐. 어차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질문하고 대신분들이 지금 계속 내용이 다르잖아. 대신분들이 그러니까 이사 비용이라도 아끼자. 어차피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안 아니 되면 어차피 저를 쳐다봐요. 대신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대신분들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뭐하러 굳이 이사를 계속 시키냐는 난 거죠. 1+1 있었으면 좋겠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한 명씩. 그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좀 껴보고. 여기 질문 있는데 이거 하세요. 뭐 아프리카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네. 예, 왜냐하면 좀 여행 아프리카 좋아하세요? 조금, 여행? 예, 낯선. 여행 좋아했었습니다. 아니 그 전시를 보러 구겐하임을 가실 정도면 잘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여행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가고 싶었죠, 뉴욕은. 여행을 좋아하셨었다면은 지금은 또 여행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아, 예.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학생 때 이제 방학이고 졸업하면 또 영원한 방학 아닙니까? 작가 직원이. 그러니까 뭐 해외 여행이야 뭐 한 달씩 갔다 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 때부터 매년 이렇게 꾸준히 나갔다 보니까 한 20개국 정도 여행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대동소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문명이 들어간 데들은 어디 가도 스타벅스 있고 어디 가도 뭐 맥도날드 있고 그래서 좀 그게 재미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마다가스카르랑 네, 마다가스카르. 그게 프랑스 저기잖아요. 령이잖아요. 식민지였죠. 네. 지금도 프랑스 령일걸요. 그래서 그래요? 불어 네, 불어서 네. 아니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좋아해요. 네. 생텍쥐베리가 네. 소설에서 어린 왕자에서 썼던 그 바오밥 나무가 서식하는 곳. 그게 벼룩 많아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 다 벼룩 옮아가지고 고생 한 분들 하시던데. 뭐 벼룩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대륙으로 넘어가서는 탄자니아만 여행이 있었는데 이제 세렝게티랑 킬리만자로를 등정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륙은 그다지 못 봤어요. 근데 마다가스카르에 가고 싶어서 간 거였고 대륙은 찔끔 잠깐 들렸다 온 거였고. 그렇군요. 어쨌든 되게 좋은 경험 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외국을 많이 다니시면서 뭐 유학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살아보고 싶다던가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좋아하신다는? 네,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에서 작업실을 잠깐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불편했었고요. 그 운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뭐 제작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네.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재료나 뭐 그런 것들을 구하기에 최적화된 상태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쵸, 어디에 가면 뭐가 네. 있고 이런 걸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 레지던시를 지원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외국에서 작업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유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어도 온전히 정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제가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오더라도 지금에 있는 어떤 학력보다 더 좋은 학력을 얻어서 그런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뭐라고 생각했었고 그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서구의 것보다는 더 아시아적으로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면은 일본이 가장 관심 있는 나라였어요. 그거에 가장 첨단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이. 근데 결국엔 근데 요즘 옛날처럼 뭐 새로운 걸 어떤 학교에서 뭔가 배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학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문화를 체험하는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유학을 간다는 게 이제 교육 측면에서는 그 요즘엔 진짜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리서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그 곳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한번 경험하고 그 안에서의 뭔가 어떤 새로움을 찾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유학이라는 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이왕이면 일본은 지금도 만약에 일본에 기회가 생기면 가실 생각 있으세요? 네, 그 기회가 되면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쁘시잖아요. 군대를 화학병을 나왔거든요. 화학병과에서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이 탐측병이었는데 그게 독가스나 핵무기나 화학무기 공격이 왔을 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서 보고를 하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전시에. 예. 그래서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네, 가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나 뭐지? 그 출장 갈 일 있었는데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가서. 진짜? 어디로 가는? 어디 네, 도쿄요? 도쿄도 수치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방사능 그게 독특한 부대 갔다 오셨네.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그런데 처음 갔다 들어, 오신. 나도. 저도 이런- 폭파병 갔다가 생맹이라 빨간선 녹색 그 다시 보병으로 정록생맹이 진짜요? 정록생맹이라 요즘 정록생명 생명? 그런 분들을 위한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돼서 보여요. 예. 뭐 그거 쓰고 다시 군대 가라고요? 아니 작업할 때 색깔 구분해서 아니, 칠하라고. 흑백만 할 겁니다. 작업은 어떻게 지금 추후 작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연장선상에서 가시나요? 아니면 그 난지 스튜디오에서 12월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12월에 개인전 하고 예. 개인전 한 동안은 전시장에 그림이 다 있었고 그다음에 4월에 새 작업실에 입주를 한 거거든요. 얼마 안 그래서- 돼요. 4월이요? 그럼 네. 며칠 안 됐네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작업실 없다고 그림 안 그리고 놀고 있었어요. 그리기도 싫었고 그릴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캔버스가 그 잠깐 4개월 동안 어디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이사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 트럭이 싣고 왔는데 베란다까지만 들어오고 집에는 못 들어오고 뭐 이랬어가지고 창문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뭐 그냥 이래저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상황이. 네, 그래서 안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저번 학고제 전시 때 전시했어야 되는데 못 그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마저 그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그것들을 꺼내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면 사실 제일 난감해요.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이게 막 구상을 하잖아요. 바닷물 이렇게 스며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숲을 많이 그렸었는데 숲은 어떤 그 원근의 좌표가 돼요. 풀이나 나무 같은 대상들이. 그래서 공간감이나 깊이감을 내기 용이한 소재들이죠. 근데 바다나 하늘 같이 공간감의 깊이를 내기에 어떤 좌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대상들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런 것들은 깊이감을 어떻게 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저런 하고 거 있어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막셀 류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 그 어떤 동작이 계속 이제 겹쳐지는 그런 것들 움직임을 하나의 어떤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지금 하는 방식처럼 한 화면에 그게 있으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볼까? 사진처럼 보일까? 갑자기 또 질문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자기 말 다 해놓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그 레이어를 이렇게 겹쳐서 격혈 그리는 작업 말고 네. 다른 쪽으로 구상해 보신 작업들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거나. 그 최근에는 인물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항상 작업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뭘 그려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칠해놔요.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그 칠하는 동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칠하면서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바람직하다. 손이 아니, 먼저 그러니까 움직인다. 네. 뭐 계획하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맞아. 진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또 너무 하나의 그렇게 방법이에요.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뭔지 항상 설명해야 기획, 되고. 근데 계획안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손이 그쵸. 먼저 가시는. 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저 사람. 머릿속으로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완성까지 네. 해요. 그리고 아. 별로다. 저는 한 1000점 넘지 뭐 머릿속에.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뭘 끄적여 놓고 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안 버릴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또 본전 찾으려고. 좋은데요? 그게 그곳에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토사님 오늘은 공식 질문 없어요? 아 있죠. 아, 있어요? 오늘 공식 질문하고 뭐 마무리하죠. 뭐 예. 우리 허수영 작가에게 화학병이란? 그 제가 공고를 나왔어요.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그때 나렴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실크 스크린 염색을 판을 나눠가지고 네.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뭐 다 기계가 하지만 네. 사람이 그림 그려가지고 감광하고 그렇게 해서 판화 형식으로 그 자격증이 미술 쪽 자격증이라고 전 딴 건데 화학으로 분류되더라고요. 염료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썼더니 그렇게. 그걸 썼더니 화학으로 분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고는 다 이공계열의 그 출신들 다 그런 깜짝 놀랐겠네. 이거 농담이고 이제 실제로 허수영 작가에게 붓질이란 고생이죠. 고생. 고생이지만 어쨌든 좀 나의 허전한 시간을 메워주는 또 근데 어쨌든 그 위로? 작품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고생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마무리 좋네요. 네. 뭐가 보이셨습니까? 고생 그때 낙이 온다. 얘기를 하면 뭐 그랬겠구나 하겠지만은 다른 무언가들을 다 받을 것 같아요. 감동을 받죠. 네. 네, 감동을 그걸- 받죠. 그냥 감동이라고 그 할 수도 있겠지만. 관람객들이 작품을 좀 어떻게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 작업을. 그냥 실제로 밀도 있는 작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객들이 와서 대단하다 고생했다 막 그 정도 그 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평 말고 어떤 시각으로 좀 봐줬으면 한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고생했다. 여름. 아니요 말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알아서 보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질문했네요. 화학병으로 끝낼 거.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번 하고. 화학병에서 딱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음악 나오고 화학병에서 저 화학병이었습니다. 슬픈 음악 나오고. 오늘 올도사님이 뭐 마무리 한번 하시죠 뭐. 화학병 출신 작가. 다음에 어떤 고생을 저희한테 보여주실지 네. 기대하면서 마칠까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